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4년 한국 개인 파산 절차, 그중에서도 특히 파산 관제 업무의 주요 동향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서울회생법원 실무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핵심 변화들을 짚어볼 텐데요. 이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분명 중요한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파산 절차를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께는 올해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게 바뀔지 그걸 미리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채무적 부담은 좀 줄여주고 절차는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아주 뚜렷해요. 효율성이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그 조사 범위랑 소액 자산 처리 기준인데요. 특히 현금성 자산 1,000만 원 기준, 이거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보면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예금 같은 그런 현금성 자산이 합쳐서 1,000만 원이 안 되면요. 네, 이걸 굳이 환가,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한테 나눠주는 그 절차 있잖아요. 네. 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조사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에게 좀 더 집중하고요. 네, 배우자나 친족 같은 관련인 조사는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하는 그런 명확한 혐의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이것도 부담을 줄이려는 거고요. 조사가 채무자 중심으로 좁혀지는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그 파산 절차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먼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선면책 제도, 이게 확대된다고요? 와, 이거는 과거에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변화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선면책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매가 계속 미뤄진다거나 해서 채무자 잘못이 아닌데 재산 처분 절차가 길어질 경우에요. 네네. 법원이 먼저 그냥 면책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채무자가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려는 거죠. 면책을 먼저 받고 재산 처리는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하고. 그렇죠. 예전에는 그 재산 처리 다 끝날 때까지 막 몇 년이고 면책 못 받고 발목 끼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좀 해소하려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채무자가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사 범위 축소랑 이 선면책 제도가 딱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좀 논란이 있던 부분들도 기준이 좀 명확해졌다고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문제나 상속 문제, 이게 대표적인 예신가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좀 기준을 세워줬는데요. 2022년 판결을 보면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일신 존속권이라고 해서요. 일신 존속권이요? 네, 그 사람 개인에게만 속한 고유한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재산 분할을 포기했더라도 파산 관제인이 그걸 문제 삼아서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관제인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상속폭이나 상속 재산 분할 협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 자체만으로는 면책을 안 해주거나 부인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게 또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들이 있죠. 권리 행사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진 거네요. 그럼 혹시 예전에 파산 절차에서 좀 문제가 있었거나 면책을 못 받았던 경우에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게 이게 좀 더 쉬워진 건가요? 네, 소위 제도의 파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파산 신청에 대해서 좀 더 문을 열어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산이요. 네, 단순히 제도를 악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요. 예를 들어 과거에 서류를 잘못 냈다거나 아니면 전문가 안내가 좀 잘못돼서 해외에 있는데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시 기회를 주려는 거죠. 중요한 건 절차를 좀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죠. 서울의생법원의 관련 결정내도 이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보면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이나 신탁 부동산, 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그 빌라왕 사태 같은 복잡한 문제들도 언급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간단하게라도 짚어주시죠. 네, 이런 복잡한 계약 문제들은 사실 파산 절차에서는 비교적 좀 유연하게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양쪽 의무가 끝나지 않은 계약, 그리고 미행 쌍무 계약 같은 경우는요. 네. 파산 관제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해지권을 써서 관계를 좀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회생 절차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아, 신탁부동산도 겉보기에는 파산재단이랑 상관없어 보여도 만약에 잉여금이 있다면 배당재원이 될 수도 있고요. 빌라왕 문제처럼 여러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막 얽혀있는 경우는 일단 정해진 지침에 따라 처리하기는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좀 까다로운 문제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2024년 개인 파산 절차는 확실히 효율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여주면서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분명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면책 확대나 조사 범위 축소, 또 법률 기준 명확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자산 문제는 여전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실무 변화를 통해서 절차가 조금 더 예측 가능해지고 채무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데 좀 도움을 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단순히 비탐감 이걸 넘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파산 절차의 동향들이 앞으로 파산을 좀 고려하게 될 분들의 의사결정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변화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또 모르고 그냥 마주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